네, 안녕하세요. 리트 책방의 리트입니다. 오늘부터 밀란 쿤데라의 정체성을 몇 번에 걸쳐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리뷰를 보시기 전에 책을 한번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정체성 이러면 뭔가 대체 불가능하고 독특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원래 정체성의 뜻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개별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능하고 독특한 무엇을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혹은 정체성이 흔들린다 와 같은 말이요. 밀란 쿤데라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이 말을 개인의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정체성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장마르크의 생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게다가 은밀한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한 인간 존재가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독창적이며 가장 신비스러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녀의 은밀한 비밀이 샹탈을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던가? 아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반복적이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이 책을 통해 개인 정체성의 허구를 폭로하고 인류 전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마르크는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육체와 그 생리적 욕구, 그 병, 그 궤벽, 예컨대 변비나 월경 같은 것. 우리가 수줍어하며 우리 비밀을 감추려 한다면 그것은 그 비밀이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한심할 정도로 비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샹탈이 여성에 속하고 다른 여자들과 닮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더불어 브래지어의 심리를 지녔다고 어떻게 그녀를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은 영원히 멍청한 남성적인 어떤 것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양. 이 책 끝에 디오니소스적 생각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자신의 철학함을 위해 그리스의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대립시키죠. 먼저 아폴론은 빛의 신입니다. 독일어에서 빛은 리히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폴론의 빛은 리히트가 아니라 샤인입니다. 이거는 비추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나 빛이 어떤 사물을 비쳤을 때 그 사물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추다라는 동사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명사가 됐을 때는 주로 가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가상은 일정한 경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그 무엇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기에 아폴로는 경계선의 신입니다. 또 이렇게 아폴로는 경계짓기 때문에 조형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폴론의 신을 개별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아폴론 자체를 개별화의 원리의 장려한 신상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는 다릅니다. 디오니소스를 특징 짓는 건 모조리 아폴론 신과 정반대가 되어 아폴론이 꿈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모든 조형을 없애는 도취의 신이고 아폴론이 경계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무경계의 신이죠. 아폴론이 질서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무질서의 신입니다. 아폴론이 개별화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는 비개별화의 신이 되죠. 만약 개별화의 원리가 깨졌을 때 인간의 가장 깊은 근저로부터 즉 자연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환희에 찬 황홀을 이 전율과 함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니체가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통찰한 건 모든 질서 뒤에는 무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개별화 뒤에는 비개별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움은 저 모든 것이 본래는 자신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아폴론적 의식은 하나의 베일처럼 이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은폐하고 있을 뿐이라는 공포의 전율이 뒤섞일 때 더욱더 커졌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단 2명입니다. 샹탈이라는 여자와 장마르크라는 그녀의 연하 남자친구죠. 샹탈은 한 번의 이혼을 겪습니다. 그 결혼 생활 때 얻은 아이는 5살 때 죽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장마르크라는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 현재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죠. 샹탈이라는 여주인공은 소설 초반에 계속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옹호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나오는 샹탈의 꿈은 불쾌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에로틱한 꿈이자 수없이 토막난 난잡한 잠입니다. 이러한 샹탈의 꿈들은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정하죠. 다시 말해 그 꿈들은 샹탈의 정조, 순수, 순결함의 약속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뒤숭숭한 꿈입니다. 샹탈은 이러한 꿈들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샹탈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생각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녀의 전 남편과 남편의 시누이 그리고 시댁에 있는 사람 모두 그녀의 아이가 죽자 곧장 다른 아이를 가지라고 종용하죠. 즉 아이를 다시 가져야만 아이를 잊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샹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누이의 말이 그녀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기, 생애 기록이 없는 존재, 후임자 속으로 덧없이 지워지는 그늘.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잊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개별성을 옹호했다. 이후에 나오는 성생활을 하는 태아를 거리낌 없이 찍는 카메라에 대한 혐오, 한 귀족 어머니의 시체를 파헤친 이야기, 하이든의 뇌 이야기, 아인슈타인의 눈알 이야기 등 한 인간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인간들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을 개별자로 보지 않고 그저 보편적인 육체로 환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샹탈은 자신의 연하 남자친구인 장마르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육체가 그들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화장터의 불밖에 없다고 한 거야. 그것만이 유일한 절대적 죽음이지. 나는 다른 죽음을 원치 않아. 장마르크, 나는 절대적 죽음만을 원해. 그리고 그녀가 16 또는 17살 때 품었던 하나의 은유, 장미향, 팽창하고 정복하는 향기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남자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키스하고 싶었다. 팽창하는 장미향, 모험의 은유. 이 은유는 달콤하게 북적거리는 인파에 둘러싸여 사는 삶에 대한 약속, 남자들을 누비고 다니는 여행의 초대처럼 그녀가 성년기의 문턱을 넘어설 무렵 움텄던 은유다. 그러나 그녀는 장마르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행복감은 정체성의 고정에서 올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하나에 고정되는 것. 그녀는 모험의 총체적 부재를 의미했다. 모험, 세계에 키스하는 방식. 그녀는 더 이상 세계에 키스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계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모험도 없고 모험에 대한 욕망도 없는 상태의 행복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은유를 떠올렸고 고속 촬영한 영화처럼 빨리 시들어가는 장미 한 송이, 가느다랗고 시커먼 줄기만 남았다가 그들이 보낸 저녁나절의 하얀 우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장미 한 송이를 보았다. 백색 속으로 희석된 장미. 샹탈이 아이를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샹탈이 말했듯이 만약 샹탈의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첫 남편을 버리고 장마르크와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샹탈과 장마르크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맨 마지막에 샹탈은 장마르크에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암호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후에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암호명이 뭔 줄 알아? 리틀보이. 이 암호를 생각해낸 사람은 천재야. 더 좋은 것은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리틀보이, 어린아이, 꼬맹이, 꼬마라. 이보다 부드럽고 감동적이고 미래에 가득 찬 단어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샹탈이 아이에 대해 갖는 생각은 이중적이죠. 그녀는 아이의 묘지로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이 세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암울한 생각이 너에게 어떤 저주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내가 나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깨달았단다. 너의 죽음이 하나의 선물, 내가 결국 받아들이고만 끔찍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날 배달된 편지로부터 모든 것이 깨어납니다. 편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샹탈에게서 불쾌감이라는 감정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조를 중요시 여기는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에로틱한 꿈을 꿨을 때, 카페에서 젊은 종업원이 들척지근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을 때 느낀 불쾌함, 그리고 또다시 그녀를 불쾌하게 하는 샹탈을 숭배하는 한 남자의 편지. 그러나 그녀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죠. 그녀의 애인인 장마르크에게 가서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속옷 장롱을 열어 브래지어 밑에 편지를 넣죠. 그때
그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자 흑인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 들렸고 그녀는 자기도 모든 여자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브래지어가 천박하고 멍청하리만큼 여성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해체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래전에 품었던 장미의 향의 은유 또한 살아나죠. 그녀 눈앞에는 침대 기퉁이에 그들의 육체 때문에 구겨진 그녀의 빨간 자문만 남아있었다. 반쯤 감긴 그녀 눈앞에서 이 빨간 얼룩은 장미다발로 변했고 그녀가 거의 잊어버렸던 희미한 장미향, 모든 남자에게 키스하고자 갈망하는 장미향을 느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편지의 남자가 창탈에게 상기시킨 또 하나의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도 위를 소리내어 걷는 당신 발 뒤꿈치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은 내 어린 시절의 강박관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삶을 한 그루 나무라고 상상했지요. 그때 나는 그것을 가능성의 나무라고 불렀지요. 삶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뿐입니다. 그 후 삶은 영원히 강요된 길, 빠져나올 수 없는 터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의 이미지는 내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는 향수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이 나무를 다시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에게 이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 매력적인 속삭임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무의 가지는 하나로 뻗어나가다가 여러 갈래 짓습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그녀의 첫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이 끝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겠죠. 그러나 5살이 된 아이가 죽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장 마르크였죠. 어렸을 때는 온 세상을 누비며 모든 남자에게 키스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녀는 장 마르크라는 가지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온 갈래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이 가능성을 다시 상기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여러 예상해보고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남자들에게 다가갔지만 번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창피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마지막 거지에 대한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안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하찮은 일에 그토록 관심을 쏟았을까? 상상 속에서일지라도 건태에 빠진 건달이 꾸민 연애에 쉽게 빠져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브래지어 밑에 숨겨놓은 편지 뭉치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속옷을 넣어놓은 옷장 쪽으로 갑니다. 그때 자신의 쇼를 누군가 개어놓은 것을 발견하죠. 장마르크가 그녀의 편지를 본 것이었죠. 그녀는 분노에 가득 찼고 분노는 여러 목표를 향해 치밀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 그녀를 귀찮게 한 미지의 남자, 유치하게 그 편지를 숨기며 간직한 그녀 자신, 그녀를 염탐한 장마르크. 그녀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던 중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장마르크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감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의 의심은 적중합니다. 그 편지는 장마르크가 보냈던 것이었죠.